자, 일부에서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매각하고 하는 거와 관련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책 저도 이게 참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미국에 이제 뭐 좀 살면서 좀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 책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서 이해가 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쓴 책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면 자, 미국 부동산으로 뭐 지속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부동산 매트릭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좀? 네. 일단 간단하게 좀 개요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그러한 그 책이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거기에서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부의 원리,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그 부의 원리를 설명한 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러한 수동소득 창출, 현금 흐름,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 가난한 자의 마인드,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여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여 자산 가치를 증식하고 지키는 그런 원리를 설명했다면 그거를 실전에서 푸는 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원리는 알긴 알았으나 그거를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책은 사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미국 부동산 핵심 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4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글을 따서 A, B, C, D 매트릭스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여서 부를 증식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모든 핵심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실 핵심 이론은 이 4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알면 미국 부동산에 대한 기본 원리는 다 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여기서 이제 수동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소득을 이제 수동소득이라고 그러고 능동소득은 내가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해서 얻는 소득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치 상승. 네. 이건 어떤 걸 뭐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은 이 매매 적정 시기를 읽을 수 있는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또 원리를 또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자산 가치 상승에는 사실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자산 가치 상승.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약간 좀 낮을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시장의 원리로 자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투자자의 통제에는 좀 불과하죠. 네. 그리고 인위적인 자산 가치 상승. 그거는 투자자의 전략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플리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투자의 원리인데 BRRR. 그래서 사서 레노베이트하고 렌트를 놓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스를 하고 그것이 리핏된다. 그래서 BRRR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플리핑은 단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RRR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합친 하이브리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라 해서 어떤 세금적인 혜택이 있어서 차별 대우는 없어요. 단 미국인처럼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국세청,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를 하기만 하면은 미국인들과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활용하는 세금의 인센티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세금의 어떤 혜택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나오는 임대소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세금을 굉장히 낮추거나 아예 안 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임대소득을 보유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기지가 있을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 부분,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지출, 운영 지출 비용 다 공제를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건물의 감가상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건물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부자들은 그러한 임대소득에 있어서 거의 마이너스 세금 보고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감가상각을 27.5년, 상업용 건물일 경우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할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소득세를 평생 연계할 수 있는 동종자산교환이라는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부를 증식한다는 거죠. 사실 그 한국에는 보통 어떤 자본이익에 있어서 그거를 현금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팔면은 세금 내고 자산도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는 출구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출구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동종 자산 교환으로 해서 세금 안 내고 동종의 자산으로 다시 재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산은 쌓였잖아요. 순자산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현금 인출 재융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러면은 세금 공제를 또 받아요. 새롭게 재융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또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융자를 통해서 현금화시킨 그 현금 자금은 세금 면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재융자를 통해서 똑같은 현금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또 세금 면제가 돼요. 예. 그러면서 자산은 불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꼭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보유 기간 동안에는 감가상각,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강력한 출구 전략으로 재융자 전략, 이 세 가지가 사실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부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융자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0만 달러에 산 거가 80만 달러가 됐으니까 나는 그 40만 달러를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벌은 거잖아. 자본이익을 본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팔을 경우에는 세금 내고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재융자 전략의 경우에는 그대로 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40만 달러를 현금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40만 달러는 그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수동소득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0만 달러를 재융자를 해서 그 40만 달러를 B라는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공제 받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집값이 상승한 것만큼 그 차익만큼 융자를 해주는 거군요. 네. 아까 이제 초두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주로 매매 차익이 목적인데
미국에서는 이 현금 흐름을 중요시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차익도 차익이지만 그 건물을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출구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재융자 전략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창출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 들어오는 총수입에 대해서 나가는 모든 지출, 부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면은 자동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지출이 줄어들고 공실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끊임없이 나의 수동소득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부자들이 이러한 부채와 세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건전성을 뭐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자 슬기로운 부채 활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미국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미국의 그 부동산 자체가 금융과 세금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까지 받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유명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부채를 슬기롭게 활용하여야 된다 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를 했을 경우 슬기로운 부채 활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 그러면 그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은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부채의 이자가 낮을 경우 정도의 부채를 활용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쌓일 경우에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경제라는 게 주기가 있고 사실은 뭐 예고 없이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세입자가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뭐 담보 설정할 때 어떤 그런 기준 가액보다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그럼 그런 리스크들은 어떤 식으로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채의 그 슬기로운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고 짚어봐야 되는 게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부채 상환 비율에서 보통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순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순 운용소득. 네. 그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는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1일 경우에는 부채 상환 능력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럼 1.25가 된다. 1.5가 된다 그러면은 부채 상환을 하고 나서도 25%, 50% 현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채 상환 비율 말고 이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이해하고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에서 A, B, C, D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자, 자산 가치 상승 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자본 환원율. 예, 투자에 있어서 그 투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 투자 수익인데요. 네. 그러면은 자산 가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본 환원율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자금이 사업
이익으로 다시 환원되는 비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본 환원율을 먼저 살펴서 투자의 옵션을 좁혀야 되는 거죠. 자,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캡 레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순 운용 소득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나눈 값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부동산에는 등급이 있다.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자본 환원율 역시 그 등급이랑 좀 비슷하게 맞물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 환원율이 높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본 환율이 낮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A등급은 결론적으로는 자본 환원율은 낮죠. 그러나 부동산이 높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환원은 작은 거예요. 그럼 역으로 B등급이나 C등급으로 갈수록 가격은 낮으나 자본 환원율은 더 높아요. 예.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을수록 자본 환원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당연히 A등급이겠죠. 그러나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 면에서는 좀 더 적은 거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B, C 등급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자본 환원율은 더 좋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본 환원율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우리가 현재를 측정을 하고 자산 가치 측정 현재 거를 측정하고 미래 예상 자본 환원율을 또 생각을 하고 미래 예상 자산 가치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에서 현금 흐름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그 ROI라고 얘기를 하고요. Return on Investmen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투자 수익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 환율을 통해서 투자의 옵션을 좁힌 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 수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게 보통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 총 지출에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부채를 포함한 총 지출입니다. 뺀 연간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 금액을 나눈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에서 보셨을 때는요. 투자자가 처음에 그 투자 금액이 클수록 투자 수익률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부채를 활용하여서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갔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부채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더 좋다.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연준도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하고 이제 가계부채를 올해 2023년 상당히 좀 위험한 요인으로 또 꼽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자산인데 부동산이 이 시점에서 또 좀 아직까지도 그 매력도가 유지가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 시장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기나긴 확장기가 있었죠. 네, 미국의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요. 네. 그런데 아직도 공급가인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급량이 6개월치가 있어야지만 재고량이 6개월치가 있어야지 밸런스드 마켓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그 재고량은 2, 3개월, 정확하게 2.8개월 정도 물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셀러스 마켓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급 과잉 단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고금리,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경제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그럼 언제가 적정 시기인가, 지금이 적정 시기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어떤 주관적인 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침체기, 그러니까 공급가인 침체,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서 회복이 되는 그때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복기가 지나서 군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확장기 때 또 투자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상 임대 수익률을 봤었을 때는 침체기나 이런 회복기 초기 단계에서는 임대 예상 수익이 인플레이션율보다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산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침체기나 회복기 초기 단계에서 기회를 노릴 것이고, 예. 임대 소득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또는 초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회복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확장기 때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경험한 바로는 전문 투자가일수록 침체기나 회복기 전반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국제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통해서 적정 그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환율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 투자에 있어서 3분의 2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의 차익으로 버는 수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미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역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변동에 불리한 거잖아요. 뭐 사실 주식에서도 적정한 투자 시기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이냐 참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도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시점도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변화.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미국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집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집이 좀 작아진다. 그래서 타이니홈이 많이 성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그러한 신축 건물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러한 모든 기업들이 이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성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그 도심 지역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 또는 하부 시장에 상당히 이런 그 거주용 주택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졸업식 제조주택, 예, 이제 그런 것들,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좀 더 성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드 투 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곧바로 임대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지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런 그 빌드 투 렌트 방식이 성행이 됐었어요. 예, 임대주택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신규 건설 회사들이 분양이 아니라 아예 임대 방법으로 돌려서 자금 회전도 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물, 사실 탈탄소화 이러한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그 뉴욕 이타카시에서 벌써 그 탈탄소화 그 건물을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 제로 에너지 건물이 좀 더 성행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는 이 쇼핑센터가 있으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쇼핑몰이 주차장이 엄청 큰데 그러면은 이런 소매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주차장도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셀프 스토리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피스 공실률이 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거를 의료
뭐 연구소로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호텔도 사실은 좀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데요. 그 인구 밀집도가 있는 그런 호텔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가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위치적으로 좀 떨어진 그 호텔들은 상당히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임대주택 부족하니까요. 그러한 어떤 그 구역 설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앞으로 그 미래에 있을 부가 가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첫 출연이시니까 머니율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머니율러 시청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인데요.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